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러시아 국방차관이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활동을 줄일 거다라는 소식에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증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엔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에는 다소 어두운 면모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어느덧 3월도 2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죠.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 바로 3월 마지막 주입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도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1분기 마무리 그리고 2분기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분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이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이에 따라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네, 실제로 조사해보니 우리 기업들이 예측한 다음 달 경기 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4월 전망치는 99.2를 나타냈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경기에 대한 기업인들이 예측을 수치화한 건데요.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100보다 아래면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며 긍정적인 전망을 보인 이후에 한 달 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정경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또 중국 상하이와 선전시에 국경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수출길이 막히자 이것이 경기 전망에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4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고용, 투자, 내수는 모두 100을 넘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지만 채산성, 수출, 자금 사정 재고는 100 아래를 밑돌면서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채산성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망이 더 악화됐습니다. 수출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국이 러시아의 비우호국 명단에 오르면서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수출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위와 4위 항만을 보유한 중국 상하이와 선전시가 봉쇄되면서 수출길이 막히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경기 전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경기 전망은 채산성과 수출 악화 우려로 제조업은 94.8로 기준선인 100을 웃돈 반면에 또 밑돈 반면에 또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비제조업 같은 건설업에서는 104.6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중국이 고강도 방역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또 화학, 자동차 업종, 수출 기업 등 대외 리스크 노출이 많은 기업에게는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전쟁 리스크가 경기 침체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뉴스는 계속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업계가 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을 요청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은행연합회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또 경영 자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주로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특금법 개정안에 은행이 가상자산 산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에 이를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코인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등 대상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등을 통해서 새 시장에 개척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겁니다. 또 로봇 투자 전문가의 로봇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 일임업 제한도 풀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은행이 금융 전문가에게 투자를 위탁하는 경우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로봇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 일임업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서비스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는 은행업계의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산 운용사들은 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다면서요? 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운용자의 순이익은 2조 1,64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5조 5,828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1,109억 원 증가했습니다. 수수료 수익과 증권 투자 이익이 각각 38.3%, 45.7%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겁니다. 영업비용은 전년보다 20.2% 증가한 3조 1,2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역시 133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조 4천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자산운용자 348곳 가운데 310곳이 흑자를 거둔 반면에 38곳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자 회사 비율은 전년보다 10.9포인트 감소한 10.9%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자산 운용사들의 수익 소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의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 협상에서 진전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러시아는 군사 활동을 줄이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이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하겠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시장은 휴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장의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오후장에 다시 한번 올려 세워주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07% 강보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742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지만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03%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937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1,794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장중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이로써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525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 만에 양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은 276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344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장 초반 강한 상승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에서 진전이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양국은 터키에서 대략 4시간 동안 5차 평화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안보가 보장만 된다면 중립국화를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러시아는 이번 협상이 건설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는 아람코와 또 카우스트 대학과 친환경 엔진 공동 연구에 나선다까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27%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기아도 2% 가까운 상승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만도도 현재 1%대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산주들이 오늘 동반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으로 러시아 수산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의 수산물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러시아는 세계 수산물 수출의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항공로까지 폐쇄가 되다 보니까 운임비 상승으로 수산물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했었는데요. 다만 오늘은 양국의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라는 소식과 함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CJ시푸드 1.67%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동원수산은 8%가 넘는 하락세, 한성기업도 현재 7.68%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일째 검찰의 압수수색 이슈가 있죠. 소폭의 내림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은 소폭의 강세를 보이다가 장중에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선알미늄은 쌍용차 인수 재타진 소식에 부인을 했음에도 강세 이어나가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랩은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낙폭이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JYP엔터는 소속 가수 스트레이즈 키즈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하게 올려세워주는 모습이고요. 국부는 상해 봉쇄령에 오르고 있습니다. 상해는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위인 지역인 만큼 화물을 영위하는 국보가 수혜주로 묶이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동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출시 임박 소식에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8%대 강세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월부터 환자들에게 투약이 시작이 됐죠. 상반기 중에는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6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룽투코리아가 있습니다. 룽투코리아의 열혈 강호가 글로벌 사전 예약에서 예약자 수가 300만 명이 넘었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 강한 시세 보여졌습니다. 사전 예약 기간 3주라는 단기간에 예약자가 300만 명을 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9%대 상승 가져가 주고 있고요. 7,33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UNI가 있습니다.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죠. 쌍용차 인수 무산 소식에 UNI 최대 주주 에디슨 EV가 감사 의견 거절을 받게 되자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이에 또 영향을 더욱더 크게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5%대 급락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종목별로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삼성 SDI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세한 동향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호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는데 종목별 흐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종목별로 봤을 때 우선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종목이 좀 많이 겹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그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주는 종목이 삼성 SDI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삼성 SDI에 대해서 이 저평가 영역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오늘 지금 냈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은 20배 수준에 불과하는 그런 좀 저평가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20배라는 부분이 역시 전기차 쪽, 배터리 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 업종 내 저평가라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삼성 SDI가 보유한 어떤 지분 가치를 제외하면은 기업 가치는 31조 원에 불과하다면서 이 적극 매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2차 전지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전기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세가 다른 업종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될 부분에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대형주 위주로 봤을 때는 삼성 SDI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자동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에 대해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그전에 러시아 쪽과 이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감이 좀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바뀌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 5차 평화 협상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아직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타격을 받았던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가 매수 관점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 퀴즈죠. 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JYP 엔터를 좀 많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아티스트 쪽에서 중심이 된 그런 매출 부분, 사업 부분은 올해 1분기,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더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가 매수 기회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스트레이키즈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 오늘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하신 오늘장의 특징주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코스닥에서 매도세가 유지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어제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어떻게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는 코스닥 안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크죠. 그만큼 캐파가 크다라는 얘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연초에 좀 발생했었죠. 이 오창 공장 화재.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이슈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우리 좀 저평가 매력이 계속 좀 부각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장 가동과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선 사업성이나 어떤 실적이나 면에서는 크게 어떤 차질을 빚을 만한 건 거의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그리고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 가치 대비 어떤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LNF 대표적인 전혀 소재 대장주인데, 이 LNF가 2024년에 EV 에비타가 17배인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적 추정치가 에코프로비엠이 12배 거래 중을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현재 저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도 해소되는 시점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단기 바닥을 또 찍은 것으로 보이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급포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는 마켓 로드맵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요 이슈와 업종까지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지금 상하이시 봉쇄 조치에 관련된 공급망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도 국내 기업들도 지금 경기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하이시의 봉쇄 조치 현황은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상하이시는 이 황푸강 동쪽 지역, 이 푸둥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날 오전부터 다음 달 1일 오전까지 나흘 동안 봉쇄한 뒤에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하고요. 서쪽 지역은 다음 달 1일 오전부터 나흘간 봉쇄하고 전수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전부 다 전수 검사를 한다는 모습도 사실 예상치도 못한 엄두도 못 낼 그런 일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쇄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고 버스, 지하철, 택시 이런 대중교통 운영하지 않고요. 그리고 봉쇄 구역 내에 있는 기업에게는 물, 전기, 연료, 가스, 통신과 같은 공공 서비스직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하라라는 이런 이 명령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 규모를 보면 2,500만 명입니다. 서울시가 1,0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920만 명 정도 되는데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2,500만 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2,500만 명에 대해서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이 전수검사까지 시행을 하고 전부 다 멈춰라고 사실 얘기하는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이 정책이 시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2,500만 명이 어떻게 보면 멈춰야 됩니다. 중국 전체 인구에 비해서 2,500만 명 큰 숫자가 아닐 수 있지만 가장 큰 대도시 중에 하나인 상하이시가 한 7, 8일 정도 좀 멈춰 있는다는 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비중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국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중국 기업, 다른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경기에는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상하이시의 이 봉쇄 조치가 2020년 초반에 이 코로나19가 막 시작이 되었을 때 우한 봉쇄 조치 이후에는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유가도 급락을 했고 에너지 가격적인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고요. 또 공급망 혼란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선전시가 봉쇄가 됐을 때도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요. 기업들에 미치는 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위기가 발발이 시작이 되고 나서 시간이 흘렀을 때 정확하게 기업들의 타격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상하이 같은 경우도 사실 규모가 예상이 되지 않고요. 어떻게 될지 좀 엄두가 좀 나지 않는 그런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 수도입니다. 가장 큰,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에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IT 허브로 불리는 이런 선전이 전면 봉쇄에 들어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세계 증시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선전 봉쇄 시에는 나스닥 한 2% 이상 급락을 했었고요. 항생 지수가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급락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선전에 대한 봉쇄는 풀렸지만 선전 봉쇄가 풀리자마자 다시 또 상하이 봉쇄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은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기보다는 조금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상하이가 중국 전체를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지만 중국의 원유 수요가 하루에 1,500만 배럴입니다. 가장 많은 원유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제 도시인 상하이의 경제가 좀 멈춘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하이는 경제적으로도 중심이지만 영업과 서비스 법인이 위주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중국에서 어떤 도시가 멈췄다 그랬을 때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우려를 많이 표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고요. 서비스가 위주다, 영업이익과 서비스가 위주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소비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돌아가는 속도는 굉장히 좀 더뎌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당장은 엄청 크진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 경기가 더디게 좀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하이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곳이 지금 폐쇄가 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정상 운영 중인데 중국 2대 항만이 저우산항이 폐쇄됐을 때는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마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국내 기업에 미치는 타격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타격이 있지 않을까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물류가 멈춘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물류가 멈춘 상황은 아니고요. 물류가 멈추게 되면 중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의 한 3분의 1 이상은 좀 멈춘다라고 봐야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았죠. 근데 이런 타격이 단기적으로 오는 정도로까지 세계 경제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는 좀 상하이 항 폐쇄, 물류가 멈춘다는 부분들까지는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하이가 봉쇄가 된다라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의 피해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이 나흘간 가동을 중단한다,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제품은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 제품들이라 테슬라의 실적에도 당연히 공장이 멈췄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테슬라보다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있고 우려되는 부분은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차질입니다. 상하이에는 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이 SMIC와 2위 이 화홍 반도체 등 반도체 공장이 다수 들어가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앞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산시성 시안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이 생산을 유지했지만 수저우에서는 일부 기업이 가동을 일시 중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면 폐쇄가 결정될 경우 이 중국 내에 이 반도체에 대한 제조 사슬이 돌아가는 게 한쪽이 멈춰버리게 되면 나머지도 당연히 멈추게 됩니다. 반도체에 대한 생산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멈출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중국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남부 기술 중심지인 선전 등의 물류 흐름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른 생산 라인보다도 좀 더 예민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반도체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한번 가동을 멈추게 되면 투입된 원재료들이 모두 폐기돼야 됩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폐기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첨단 설비도 필요한데 폐기될 때의 이런 가격들, 손해들도 상당한 부분들이 있지만 폐기된 이후에 공장이 다시 가동되려면 세팅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세팅을 하려면 최소 1, 2주, 많게는 수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번 4, 5일 멈췄다, 이 부분 4, 5일 동안 생산을 못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공급 사슬 자체가 한 달 정도는 멈춰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테슬라 공장 멈추는 것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타격, 중국 내에서의 반도체 이 사슬에 대한 공급망 사슬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이후에도 독일 공장까지 오픈이 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도 차기 정부와 관련돼서 지금 투자 소식에 또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럼 이 상하이시 봉쇄 조치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서비스업에 대한 영향이 좀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비스업에서 조금 더 확산을 시켜보면 이 중국에서 소비되는 제품들, 대표적으로 생각한다면 화장품 같은 경우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조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로 인해 시작이 되는 전기차, 테슬라에 납품이 되는 여러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부분이라기보다는 국내 기업이 수혜가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국 생산 차질이 확대가 되고 구조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글로벌 기판의 약 55%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한국에서 30%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듈 PCB 그리고 MLB 기판 같은 경우들은 국내 기업들 수혜를 충분히 좀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이쪽 모듈 PCB라든지 MLB 기판 같은 경우는 22년도, 21년도도 그랬지만 22년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판 관련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몇 개 말씀드린다면 심텍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중국에서 생산이 영향을 분명히 받기 때문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좀 제조업과 비제조업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포스탁델리의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영호 원장님께서 미국 현지의 생생한 이슈를 전달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 나가 계십니다. 바로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양호입니다. 네, 멀리서 오늘은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도 또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도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 느끼는 증시의 흐름과 또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한번 전해주시죠.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까지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강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런 강함은 지금 고용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강한 굳건한 소비로 지금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이제 장 변동에는 가장 큰 게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협상 진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유가 하락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상해에 지금 락아웃을 지금 가는 부분들이 중국의 수요를 줄인다는 모습으로 지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크게 지금 이슈가 될 뻔하다가 지금 뭐 잘 안 된 부분들이 장단기 채권금리 역전이 잠깐 1시 36분에 한 몇 초 동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 월가에서는 이건 그냥 신호일 뿐 진짜 아주 침체의 완벽한 지금 예측은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넘겨가고 있기 때문에 장들 좋고요. 내일하고 이제 모레하고 이제 경기 지표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시장 전망과 같이 부합을 할 것인가가 우상향하는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큰 변곡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현지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증시가 상당히 더 좋다, 체감할 때가 더욱더 나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지금 한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 지금 차이가 이 곡선이 조금 평평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화면으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커브 플레이팅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평평해지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원래는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잘 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월가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자, 이제 한두 가지 팩트 체크를 먼저 하면 역사적으로 국채금리의 역전 없이 경기 침체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할 때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돼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요번에 이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데는 다른 때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때는 언제냐면 이제 단기 금리가 이제 높아져서 지금 요번에 중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떨어진다는 모습인데 우리 앞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 장기 금리가 자꾸만 내려가면서 이 역전이 됐었어요. 근데 요번 케이스는 장기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단기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진짜로 말장난 같이 들리실지도 모릅니다만 이거는 지금 역전의 어떤 원인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 역전 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기간이 대개 평균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2년 후에 침체가 오는데 항상 침체가 오기 1년 전에는 주식시장이 항상 정점을 찍었다. 역전 후 1년 후에는 정점을 찍는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지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몇 초간만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라서 일단은 주식시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자신감을 가는 계기가 됐지, 이걸로 경기 침체로 인한 주식시장의 이런 하락세, 이 부분들은 지금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에 가까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경기 침체 이전 1년에는 이제 정점을 보이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아주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커브 플레이팅 현상이 2019년 이후에 지금 2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때의 상황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 금리가 내려와서 문제가 되느냐, 장기 금리가 가만히 있는데 단기 금리가 올라가느냐, 요 역학적인 부분들을 가는데요. 모든 경기 침체는 장기 금리가 내려와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장기 금리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나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내려온다는 건 경기가 이제 나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장기 금리가 아직은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일단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믿음이 아직도 굉장히 기저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2019년도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과 확연히 다른 점은 장기 금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탄탄하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어느 정도 풍향계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현지에서는 PCE 지수와 또 고용 지표를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 전망치는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PC가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2.6인 걸 4.3으로 먼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원 PCI, 에너지와 이제 농수산물 이런 변동성이 많은 것들을 빼면 2.3% 정도 되기 때문에 요 레인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시장은 크게 놀랄 것 같지 않고요. 보니까 지금 미국에 가서 고용에 대해서 많이 좀 숫자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실업률이 많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재 실업자 1명당 1.7개 일자리가 지금 유효하게 자기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강한 고용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도 집값입니다. 근데 집값이 안정적으로 지금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숫자가 전망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수에 관련해서는 이것이 증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보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하여튼 미국 증시가 미국의 경제에 대한 갖고 있는 믿음은 훨씬 더 높은 걸로 지금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가 갖고 있는 이 자신감,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그래도 확고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가 잠정치가 예상치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에 대한 고용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팬데믹 시간 동안에는 고용에 대해서 불확실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현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지금 고용을 좀 이끌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서비스업이 굉장히 지금 활발히 리바운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몇 군데 가게를 들려봤습니다만은 진짜로 이제 마스크를 벗는 상태가 되고요. 놀란 건요. 손님들이 마스크 안 쓰는 거야 우리가 봐왔지만 종업원들조차도 지금 마스크를 안 쓰는 부분들로 지금 갖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이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경제적 영향은 수요 차원에서는 많이 지금 완화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는 부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수가 끌고 있는 미국 경제는 지금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장 불만이 많이 드는 거는 유가입니다. 근데 유가도 지금 현재 지금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유가가 오르는 부분. 근데
그것보다 더 지금 타격을 입는 것은 상해에서의 락다운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를 사실은 더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우리 국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약하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뭐 미국 지금 정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이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이런 어떤 이 경쟁 구도는 미중 무역 전쟁의 재발발로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 상태에서 연말까지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바이든은 이제 11월 9일 날 중간 선거에서의 지금 거기 승리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경제적 정책은 많이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상황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 지표는 어느 정도 서비스업이 개선이 되면서 개선이 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 남아있는 문제점들이 있죠. 지금 유가와 또 중국의 봉쇄 조치에 따라서 시장 영향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글로벌 정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원장님이 신냉전 시대 동맹의 재구성이라는 흥미로운 사안을 좀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요. 지금은 신냉전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각국의 제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로벌 경제 제재로 인한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동맹의 재구성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변화나 판도 구성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를 보면 깐부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깐부의 재발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몇 나라를 호칭을 하면은 그 나라가 미국의 친미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좀 해주세요. 멕시코, 사우디, 이스라엘, 인도, 미국과 친한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미국과 그렇게 이 아주 동맹이라는 이름을 내세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친분을 가졌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련 경제 제재를 하는데 다 반대표를 뒷전으로 나앉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이란, 미국과 전쟁까지 치렀던 나라인데요. 이번에는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는 그리고 전체적인 이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굉장히 도와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 소위 말하는 그룹화, 지역화 그리고 어떤 동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미국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외교 무대에서 누구 친구와 같이 갈 것인가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미국 정가에서 특히 워싱턴에서는 지금 걱정하는 게 이번에 러시아 사태를 본 중국이 앞으로 대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와 지적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어서 현재 미국은 미중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세에서 러시아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국은 갈수록 지금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그런 사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대하는 자세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두고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또 판을 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평화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글로벌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화상 연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을 더 들어볼 시간은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여전히 이렇게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시장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또 증시 관련해서 주요 포인트는 어디로 잡아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다 한 가지의 단어만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됩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기업 경영주께서도 실적, 그리고 우리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실적입니다. 실적 위에는 이 난국 그다음에 사고 다발 구간에서
우리가 앞에 어떤 방향타를 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실적이 가장 기본이 돼서 모든 판단의 기초가 또는 그것을 판단의 기본으로 삼고서 이 난국을 이 사고다발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느 때보다 실적이 좀 강조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두고서도 염두를 두고서도 풀어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평화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지금 현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나 조치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사실 뭐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 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원유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건 이란이 다시 생산량을 이제 뭐 제재를 풀어서 생산량을 늘려주면은 간단하게 해결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가장 그 개인 소비에서 예민한 반응을 하는 게 유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내는 것이 바이든의 숙제이기도 한데 이번에 이란 핵 합의가 굉장히 잘 됐고요. 그 과정에서 핵 합의의 당사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 핵 합의를 이란 핵 합의를 파기했는데 바이든이 다시 이제 복원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이란의 원유를 더 늘리면서 원전을 더 지어주는 부분들로 이제 핵 합의가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면 사실 원전을 지금 할 수 있는 당사국자, 원전을 이 발전소를 세워줄 수 있는 당사국은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 핵 합의에 숨어 있는 수혜자가 지금 러시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우리 국제적인 그런 어떤 협의에서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들로 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러시아가 챙길 수 있는 부분.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기네들이 중립국으로 남겠다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종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맞아진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가지는 파괴적 성향은 많이 지금 톤다운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제 시리즈 2로 나올 수 있는 미중이 더 사실은 걱정이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지금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또 미국과 여러 가지 지금 각국의 지금 모습들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 좀 한마디로 더 정리를 해봐서 과연 지금 유가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큰 변동성 없이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지금 안정성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으려면 지금 배럴당 200불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지금 중간 선거라는 큰 국내적인 그런 뭐 정치적 이슈 때문에 빠르게 지금 잡기 위해서는 이란이 다시 생산하는 부분 이걸로 하면서 외교적 리더십을 표시하고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지금 바이든 정부의 지금 방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현지에서 최영호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쪽에서도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앞으로 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